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고요. 자, 이제 조립이 완료된 카메라 모듈을 어떤 검사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하는 항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뭐 스크래치가 있느냐, 아니면 뭐 크랙이 있느냐, 이런 외관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 검사, 뭐 회로가 단락된다든지 개방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과전류를 쓰고 있는지, 네, 그런 정기적 검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영상 품질입니다. 영상 품질 중에는 해상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질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해상도 쪽은 뭐 초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초점 확인하는 공정도 있고, 그 다음에 AF 오토포커스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네, 검사하는 공정이 있고, 그 외에 캘리브레이션, 네, 보정하는 거죠. 네, 보정하는 공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질 쪽은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센서 픽셀 200만 개 픽셀 중에, 예를 들어 2메가일 경우에 200만 개 픽셀 중에 한두 개는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니터 같은 걸 사셔도 흑점이나 100점 이런 분량 있잖아요. 뭐 한두 개는 뭐 교환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픽셀이 다 정상 동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검사를 해서 실제로 사진 찍었을 때 그런 사진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런 흑백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멍이물, 그 조립한 카메라 모듈 내부에 이물이 있게 되면 한쪽 부분이 이렇게 좀 흐릿하게 좀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걸 멍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물에 의한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 뭐 컬러 노이즈도 있고 뭐 흑백 노이즈도 있는데, 일단 노이즈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쉐이징, 이건 센서의 크기에 비해 렌즈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밝기가 골고루 고른 밝기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보정을 한 앞 공정에서 이제 컬러 캘에서 보정을 하는데, 보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컬러 값이 골고루 잘 표현이 되는지, 네, 그런 걸 검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정기적 검사부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냥 회로가 여러 가닥의 신호선들이 있는데, 그 신호선들이 제대로 잘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옆 신호선하고 둘이 쇼트가 돼 있는지, 그리고 과전류가 제대로 스펙 안에 드는 전류 값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뭐 이런 건 검사하는 건데, 이런 건 뭐 그냥 저희 장비 보드단에서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네,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원거리 포커스와 근거리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한 10cm 이내 너무 가깝게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초점을 아무리 눌러도 초점이 안 맞아요. 네, 근거리 초점은 거의 다 10cm로 맞추고 있고요. 원거리는 뭐 5m 이상을 무한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거의 다 뭐 1.2m 정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2m에서 제대로 맞으면 그 이후 원거리도 다 잘 맞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들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복합 차트인데, ISO 뭐 표준 차트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이런 뭐 블럭들이라든지 뭐 이런 선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들을 이용해서 초점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차트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검사하고자 하는 그 차트 성분만 뽑아서 이런 차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장비에서는 거의 이런 형태로 차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실거리로 예를 들어서 3m에서 실제로 포커스가 맞는지 보려면 이 차트가 이 스크린만 합니다. 이런 스크린 차트 실제로 놓고 3m 떨어진 거리에서 실제로 카메라 모듈로 보고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가 제대로 확대해서 제대로 초점이 맞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렌즈를 돌리거나 해서 초점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차트, 뭐 차트 종류는 SFR이나 뭐 EIJ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크게 SFR은 좀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아무튼 이 지금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5도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로선은 옆으로 평행선이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사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선의 흑과 백의 경계의 라인을 보고 포커스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MTF 이건 초창기 검사 방식입니다. 네,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빛 광량의 정도를 계산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말로 쓰면 되게 어렵죠. 네, 흔히 콘트라스트나 뭐 샤프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백색 공간이 있고 흑색 공간이 있습니다. 이 경계면은 당연히 깨끗한 한 픽셀이 넘어가면 바로 흑색이고 이쪽으로 한 픽셀 넘어가면 바로 흰색 영역이 되겠는데 초점이 안 맞게 되면 이게 이 경계선이 흐릿해지겠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흑색이었다가 백색으로 딱 가야 되는데 흐릿해지면 이런 파형 형태가 되겠죠. 이 파형의 높낮이, 그 다음에 이 폭들을 보고 초점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콘트라스트 방식 또는 샤프니스 방식인 거고요. 자, EIJ라고 하면 원래 일본 이 EIJ를 풀어 쓰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일본 전자공업협회라는 말이고요. 일본 애들이 TV 그 브라운관을 만들 때 만들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이 지금 6가닥이 있는데 이 선을 좀 멀리 이렇게 간격을 넓혀놨다가 점점점 좁혀놓은 그런 선인데 여기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1, 2, 3, 4, 5, 6. 자, 이 2라는 부분은 이 간격으로 배치를 해서 맞으면 총 200번, 200개의 선을 놓을 수 있다. 흑백의 한 쌍이죠. 이게 200번을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오른쪽에 확대 화면을 보시면 여기 300번 정도로 보게 되면 얘네들은 비교적 구분이 되죠. 흑색과 백색이. 400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구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화살표 여기를 가리켰는데 이거는 450번 여기까지 분해가 된다. 구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죠. 원래 유광검사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눈으로. 저는 이거 350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 이지민 부장님한테 물어보면 이지민 부장님은 400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70.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나는 500번도 된다고 봐. 이게 너무 감성적인 평가라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 쪽에 납품되는 카메라 모듈들은 다 이 EIJ 차트를 써서 검사를 합니다. 이건 좀 뒷얘기, 뒷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속된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왜 삼성이 이걸 고집하고 있느냐? 업체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업체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우리 스펙은 500번인데 이거는 400번밖에 안 돼. 그 사람이 400번이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근데 300번밖에 안 되는데 이건 400번 된다. 오케이, 너 받아줄게. 업체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걸 고집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잘 보이는 날도 있고 이건 절대적인 평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삼성 쪽은 다 이 차트를 써서 해상력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FR 얘는 공간 주파수 응답 말도 어렵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ISO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을. 그래서 이 빗면 흑백이 이 빗면이기 때문에 이 빗면이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픽셀과 픽셀 한 픽셀을 이렇게 자르는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하고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저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값을 표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저쪽 미국계나 이쪽은 다 이 SFR 차트를 써서 해상력을 검사하고 있는데 삼성 쪽은 무조건 EIJ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일정 정도의 값은 나오긴 하지만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건 맞네 안 맞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소프트웨어를 써야지만 알 수 있다 라는 단점 때문에 삼성이 뭐 저거를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납품하는 입장에서 보면 딱 절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뒷얘기도 좀 있고요. 결국 이 SFR도 MTF 이런 콘트라스트 이 흑백이 나눠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흑과 백을 구분하는 이게 흑이냐 백이냐 이 구별한 어느 정도에서 이건 흑이고 어느 정도에서 백이냐 요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기본 원리 제일 바닥의 기초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떠한 형태로 검사하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지금 일본말로 써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 렌즈의 콘트라스트 값, 해상도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DSLR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렌즈 사실 때 이런 MTF 차트라고 하는데 이 MTF 차트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런 얘기만 들어본 분 계시고 그냥 이건 겉보기에는 똑같은 렌즈인데 왜 비싸냐 하면 이 그래프가 반드시 있어요. 그 렌즈에는 그 책자에 보면 매뉴얼에 보면 반드시 있는데 어떤 게 비싼 렌즈냐 이쪽 지금 이 세로 값은 콘트라스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은 렌즈의 중심부터 외곽까지를 거리를 나타낸 거고요. 자 센터 정중앙은 당연히 좋아요 값이. 이게 외곽으로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데 좋은 렌즈는 외곽으로 갈수록 값이 별로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사진을 찍으면 중앙은 선명한데 외곽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렌즈는 외곽으로 가더라도 외곽도 선명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크롭을 안 하더라도 전체 사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싼 렌즈들은 어느 정도 크롭해서만 써야 됩니다. 외곽은 무너지기 때문에. 자, 여기 오렌지색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밑에 쪽 여기는 되게 떨어지죠. 이런 렌즈들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 그래프가 멀어질수록 이 값이 안 떨어진다. 이것만 봐도 좋은 렌즈냐 안 좋은 렌즈인지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눈탱이치 죄송합니다. 눈탱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내가 싸게 샀어요. 근데 겉보기는 똑같아요. 이미테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비싸게 팔 때 그럴 때 요거 그래프 원래 자료 받은 거 좀 보여달라 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죠. 렌즈 고르실 때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흑과 백의 구분인데 이런 백색은 보통 이 수치 맥스 값을 표현하고 흑색은 0을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1바이트로만 예를 들면 얘는 255, 얘는 0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픽셀이 여기 쭉 있겠죠. 이게 하나의 픽셀이 아니고 200만 개 픽셀이라고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픽셀 값을 쭉 하나씩 값을 읽어보면 여기는 다 255, 255, 255 가다가 딱 이 경계선에서 딱 넘어가면 바로 255에다가 0이 되죠. 그러면 그 픽셀 두 개 값을 비교하면 돼요. 얘는 255고 얘는 0이에요. 이 밑에 줄도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럼 얘는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았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그림이죠. 여기를 확대한 겁니다. 보면 여기는 255예요. 자, 여기는 점점점 수치는 낮아지겠죠. 여기는 0도 아니에요. 아직 0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255에다가 뭐 이 부분에 한 100, 뭐 이 부분에 한 뭐 50 뭐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자 픽셀 값을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옆에까지 몇 개를 비교해 봤어요. 255에다가 얘는 200이에요. 그 옆에는 뭐 한 190, 180, 100 이렇게 되면 얘는 점점 까매지고 있구나. 소프트웨어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직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 저거를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 아까 그 TV본이라든지 SFR이든지 다 저 기본 개념을 가지고 포커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포커스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자, 노브, 뭐 콜렛이라고 얘기했죠. 자, 렌즈 상면에 보면 이 홈이 있어요. 여기 홈이 파져 있는데 그 홈에 이 노브를 끼워서 돌리면 저 렌즈가 같이 돌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영상을 보면서 이 노브를 돌려서 결국 이 돌린다는 건 렌즈의 높낮이를 조정한다는 거고 이 높낮이를 조정을 해서 포커스 값을 맞추는 거고 이 엔코더 타입은 렌즈에 없어요. 렌즈하고 VCM하고 일체형입니다. 렌즈에 홈이 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맞추냐?
이게 액티브 라인 아까 엔코더 타입 말씀드린 건데 이 하우징에 이 랜드를 통째로 조립을 합니다. 랜드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랜드는 이 뭉치하고 일체형이고 이 측면에 여기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잡고 여기 랜드 뭉치 이만큼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전체를. 틸트 움직이고 높낮이 조정해서 포커스가 맞는 지점에 이 양옆에 이제 본드를 발라서 더 이상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하는 거죠. 이게 엔코더 타입 액티브 라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 나사산도 없고 이 엔코더도 아닌데 아닌 모듈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모듈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높이에 그냥 랜드를 넣어서 그냥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모듈마다 이 높이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부품 높이 차이도 있을 거고 조립할 때 일정 높이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 장비에 오차도 있고 그러면 카메라 모듈마다 포커스 값이 다 틀릴 거니까 근데 동일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카메라를 탁 켰는데 얘는 원거리 5m의 포커스 밖에 딱 움직여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 모듈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AF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고요. 자, 원거리 보통 화소가 높아지면서 원거리는 거의 다 뭐 3m 이상입니다. 자, 3m 이상이면 실제로 카메라 모듈 여기 있고 차트는 3m에다 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화각이 90도라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3m 이렇게 쭉 90도로 나가게 되면 차트가 막 이 스크린만 해요. 그러면 이 검사 장비가 100대 있다 이러면 이 차트를 100개 놓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걸 좀 더 당겨서 작게 하고 싶다, 컴팩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컬리메타 렌즈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자, 이 컬리메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실제로 카메라 모듈 차트를 놓게 되면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m라고 하면 중간에 이 콜리메타 렌즈를 둬서 이 짧은 거리 한 1m라고 봅시다. 1m만 둬도 얘가 영상을 확대를 해서 3m 효과를 내는 겁니다. 콜리메타 렌즈가 요즘 다 장착이 돼서 무조건 검사를 하고 있고 이 콜리메타 렌즈는 하나의 콜리메타 렌즈로 여러 가지 그 화소가 대응이 되는 그런 콜리메타 렌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에 맞는 콜리메타 렌즈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는 작아지고 그만큼 좁은 공간에 장비를 많이 넣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CMF나 CMI 장비 보시게 되면 이 콜리메타 렌즈 다 들어갑니다. 한 이만하죠. 한 이만한 사이즈 콜리메타 렌즈가 다 있고요. 이 콜리메타 렌즈가 앞에 MTF 그래프 설명드렸죠. 동일하게 센터는 잘 나와요. 외곽으로 갈수록 좀 흐려집니다. 덜 흐려질수록 저 콜리메타 렌즈의 성능은 좋은 거고 그만큼 가격이 비싼 거. 자, 요거는 좀 부가 설명이라 해야 되나요? 좀 참고인데요. 오토포커스, 이게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추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트라스트 방식, 그 다음에 PDAF, 하이브리드, 뭐 듀얼 픽셀, 뭐 레이저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보게 되면 콘트라스트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흑과 백의 그 구분선 있죠. 그런 선들이 샤프하게 깨끗하게 나오는지를 영상을 실제로 렌즈를 움직여 봐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시작점에서 일단 후퇴를 한번 했다가 점점 조금씩 올려가면서 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 초점이 점점 맞아지면 점점 영상이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좀 더 움직여봐, 좀 더 움직여봐. 계속 영상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맞는 구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초점이 맞았어요. 근데 조금 더 움직여 보니까 점점 흐려져요. 그러면 아까 거기가 맞네. 그럼 뒤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맞춥니다. 아까 그 값을 찾는 거죠. 여기가 베스트다.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만 움직여보고 한번 보고 움직여보고 한번 보고 하기 때문에 되게 느립니다.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나 예전 휴대폰들은 다 이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초점 누르면 한참 이렇게 움직여보고 흐려졌다 밝아졌다 하면서 한참 있다가 맞춰지는 그 타입입니다. 예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PDAF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위상차 AF 방식인데 초점을 맞추는 별도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달려서 상위 매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얘는 근거리다, 원거리다. 즉 렌즈를 더 보내야 된다, 좀 당기면 된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방식이 PDAF 방식이고요. 여기 나옵니다. 위상처 AF. 얘는 센서에서 상 맺히는 걸 보고, 야, 이건 렌즈 1mm만 움직여. 렌즈 1mm 딱 움직이면 초점이 맞는 겁니다. 다만 그 센서가 정확하게 튜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엄한 데로 가겠죠. 이게 예전에 DSLR 고가 카메라들이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PDF 장점은 빨리 맞출 수 있어요. 한 방에 그냥 훅 점프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나온 겁니다. 센서에 저 위상차 PDF 센서를 몇 군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몇 군데에 두고 그걸로 대략 맞추는 겁니다. 대략. 야, 이건 어느 정도다. 점프를 합니다. 그 위치로. 쓱 점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콘트라스트 방식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움직여보고 정확하게 맞는 지점 찾는 거죠. 요즘은 다 이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최근 휴대폰들은 다 이 방식을 쓰고 있고, 재작년에 삼성이 처음으로 이 센서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요즘 작년에 산 휴대폰들은 다 이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듀얼 픽셀이라고 있는데, 얘는 하이브리드를 좀 더 개량한 거죠. 하이브리드는 몇 개의 픽셀을 센서로 사용하는 건데, 이 듀얼 픽셀은 모든 센서가 다 저 센서로 쓸 수 있는, 모든 이미지 센서가 다 AF 센서로 쓸 수 있는 그런 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듀얼 픽셀인 거고요. 요거는 이따가 그림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LG G4에 레이저 센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뒤에 카메라 옆에 보면 레이저 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딱 누르면 이 레이저로 쏴서 돌아오는 레이저, 이 시간차를 계산해서 얘는 거리가 얼마다, 그 거리에 맞게 렌즈가 움직이는 겁니다. 요것도 그 렌즈의 AF가 정확히 튜닝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이 PDAF보다 더 빠른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어필을 많이 했었죠. 실제로 빠릅니다. 이 레이저가 빠르긴 빠르고요. 자, 이 레이저 AF 광고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스냅드래곤 퀄컴의 AP를 선전하는 그건데, AP에서 저 기능을 구현한다는 거죠. Then the Snapdragon processor calculates the perfect focus position, and boom, awesome focus. Gentlemen, yes, sir. Focus. Already did. There he is, my kid bro. Oh, and you look fantastic. What are you doing? Right. 빨리 초점을 맞춘다는 뭐 그런 건데, 처음에 나비 나왔었죠. 나비한테 이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이 시간차를 가지고 나비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거리에 맞게 렌즈를 움직이면 바로 초점이 맞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겁니다. 콘트라스트 방식. 예전의 휴대폰들, 초창기 휴대폰들과 그 다음에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들 똑같습니다. 점점 움직여 봐서 초점이 맞는 점을 찾고 지나보고, 아까 거기가 맞다, 다시 돌아와서 멈추는 방식이 콘트라스트 방식. 자, 빛에 모이는 그 상을 한번 볼게요. 센서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상이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퍼지니까 어느 정도 굵게 나오겠죠. 실제 선이라고 하면. 그래서 초점이 안 맞았던 걸 알아요. 자, 너무 가까워와도 똑같이 맺혀요. 그러면 여기를 보고, 이거를 보고 얘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맺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앞이든 뒤든 움직여 봐야지만 포커스 맞는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DF 방식은 이게 그 DSLR 단면도입니다. 렌즈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반사 거울이고요. 이 반사 거울에 반사돼서 뷰파인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눈 대고 보는 데 있죠. 뷰파인더로 실제로 렌즈가 보고 있는 빛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영역을 그대로 사진 찍으면 맞아요. 자, 이게 미러고, 셔터를 딱 누르게 되면 이 미러가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뷰파인더로 영상이 안 나올 거고,
그 빛이 뒤에 센서로 가서 센서가 그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AF 센서라고 있어요. 자, 이 거울에 이 센서로 가는 영역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센서로 가는 빛만 통과를 하고 뒤에 작은 서브미러의 반사가 돼서 이 센서 AF 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고 이 렌즈 쪽에 명령을 내리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센서와 거리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센서의 거리가 똑같아야지만 여기서 포커스가 맞았을 때 얘도 포커스가 맞겠죠. 거리가 똑같아야지만. 그래서 이 센서를 약간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초점을 잘 잡았는데 뷰파인더로 보고 정확하게 초점 잡았어요. 사진 찍었는데 결과물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들고 가셔서 네, 이 AF 센서가 이상하다, AS를 바뀌시면 이 센서를 조정하거나 교체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초점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미러가 있는 DSLR. 네, 요거는 다 이런 AF 센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셔터 움직임 한번 볼게요. 여기 거울이에요. 셔터 눌렀어요. 거울 위로 올라가죠. 여기가 센서 영역인데 셔터가 가리고 있고 열려서 빛이 들어가고 다시 닫힙니다. 이러면 사진 찍히는 겁니다. 미러는 다시 내려오고. DSLR 찍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뷰파인더 보고 사진을 찍으면 순간 까매졌다가 다시 밝아져요. 이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요건 셔터 스피드고요. 셔터를 빨리 내리는 게 아니고, 빨리 내리거나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센서를 노출시키는 저 공간이 틀린 겁니다. 저걸로 셔터 스피드를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 셔터 스피드 막 조절하잖아요. 저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저 간격을. 이거는 그냥 참고 이미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절컥 소리가 나는 게 이 미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있는데 이건 이 다음에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AF 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센서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줄로. 근데 요 빛이 요 영역들이 뒤로 가서 센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가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실제로 뷰파인더 보면 이런 거 보셨죠? 얘네들이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초점이 맞으면. 이게 결국 얘네들이 판단한 값을 여기에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상차를 가지고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상이 맺히는 위치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얘는 프론트 포커스 너무 가깝다는 거죠. 가까우면 상이 여기 안쪽에 맺힙니다. 자, 센서에서 볼 때 얘가 상이 안쪽으로 맞췄네? 얘는 너무 가깝다. 렌즈 뒤로 좀 보내면 된다. 얼마만큼? 그거는 원래 맺히는 위치에서 이미 틀어진 만큼 계산해서 야, 렌즈 몇 미리만 보내. 그러면 초점이 맞추는 거죠. 자, 거꾸로 이건 너무 멀다. 그러면 상이 바깥으로 맺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안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몇 미리 당겨. 이렇게 맞추는 거죠. 얘는 그래서 빨리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멀다, 가깝다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포커스를 빨리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옛날 매뉴얼 카메라들 보면 이 자동 초점 말고 매뉴얼 이게 렌즈를 돌려서 초점 맞추는 거 보면 초점 맞추는 영역이 가운데 안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따로 있었어요. 그죠? 거기 안에를 보면 이건 새창살인데 초점 잘 맞을 때는 새창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겠죠. 멀거나 가까우면 이게 맺히는 게 얘는 안쪽으로 휘었어요. 얘는 바깥쪽으로 꺾였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료를. 이걸 가지고 얘가 멀다 가깝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건 눈으로 보고 조정을 했겠지만 이처럼 센서를 이용을 하면 멀다 가깝다가 판단이 될 거고 빨리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러리스 카메라. 요거는 아까 하이브리드나 듀얼 픽셀 같은 경우에, 자, 하이브리드는 센서 영역의 일부분을 AF 센서로 쓴다고 했어요. 자,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센서가 바로 받아요. 요거를 이 앞에 LCD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사진을 찍으면 셔터를 누르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을 그대로 그냥 저장만 하면 돼요. 그럼 셔터 소리가 없죠. 자, 찰칵 소리 나는 거 휴대폰도 똑같아요. 찰칵 소리 나는 건 스피커로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옛날 DSLR 이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철커덕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하이브리드를 쓰면 촬영하는 맛이 안 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묵직한 소리를 요즘 또 스피커로 또 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이 카메라에서.
그래서 요즘 이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면 거울이 없으니까 그 거울 움직이는 것도 결국 전기 써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배터리 더 아낄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보는 이미지를 액정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이렇게 일부의 영역에 이 위상차 센서를 두는 게 하이브리드고요.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포커스는 더 잘 잡을 수 있겠죠. 안에 센서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왼쪽과 오른쪽. 여기 까만 부분이 있죠.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네, 요걸 가지고 상이 어느 쪽에 매치했는지 구별할 수 있겠죠. 얘는 멀다 가깝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하이브리드 방식. 이게 재작년에 삼성이 처음 적용한 그 센서 구조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센서들이 4개, 48에 32, 32개의 픽셀이 위상차 센서로 쓰였고, 자, 이 픽셀들은 사진 촬영을 못해요. 그냥 죽은 픽셀이에요. 그러면 사진 찍으면 여기는 까만 점들이 나올 거예요. 네, 까만 점들은 AP에서 다 메꿔줍니다. 옆에 픽셀 값들을 가지고 평균값 내서 까만색을 없애줍니다. 네, 그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픽셀인데 픽셀을 반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아까처럼 한쪽 위에 거는 왼쪽, 밑에 거는 오른쪽만 끄고 센서로 쓰면 되니까 센서로 쓰다가 사진 촬영할 때는 이미지를 전체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듀얼 픽셀. 요즘 좀 고가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듀얼 픽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동일합니다. 매치는 게 상이 어느 쪽으로 매치냐고 이 높낮이 요거 가지고 포커스를 잡게 되는 거죠. 네. 포커스는 넘어가고 이제 이미지 화질 평가로 갈 텐데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 하나를 끄고 하나만 써서 어느 쪽이 매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F 센서를 보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동에서 틀어질 수도 있고 정확한 포커스를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얘는 간편하게 그냥 되잖아요. 미러도 없이. 카메라를 더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거울이 빠지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카메라를 개발자도 아니고 이 카메라를 판매하는 판매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있어요. 이 촬영화면 라이브 표시 이 빨간색 영역을 전체 촬영화면으로 쓰고 이 안에 이쪽 안쪽 부분만 듀얼 픽셀 기능으로 써서 포커스 잡는 데만 쓰는 거죠. 처음에 반 셔터 눌렀을 때 초점을 잡잖아요. 그때만 얘네들이 듀얼로 동작을 하고 나머지 동작 딱 누르면 걔네들이 다 켜져서 빛 다 받아서 저장하겠죠. 뭐 전자로 제어를 하니까 그냥 온오프만 하는 거니까. 실제로 다 받고 있어도 이쪽 꺼진 쪽 데이터는 버려버리면 되니까 온오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받는 데이터를 버리냐 안 버리냐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아는 한도는. 또 있습니까? 없으면 자, 화질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질 평가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봅니다. 디펙이라고 하면 픽셀이 죽은 겁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여기 까만색 점, 여기 빨간색 사각형 안에 까만색 점이 있어요. 그 픽셀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픽셀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까만색으로 나오는데, 자, 이런 화질 평가할 때는 보통 하얀색, 뭐 종이 같은 하얀색을 찍는 게 아니고 약간 회색빛이 나는 그런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걸 흰색으로 보고 이 카메라 업계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 그러니까 그런 회색의 깨끗한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광원, 빛을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는 그런 피사체를 촬영을 해서 골고루 다 밝은 색, 골고루 다 같은 색, 그리고 밝기도 다 같은 밝기를 이미지를 얻게 되면 걔는 완전히 깨끗한 카메라가 되는 거죠. 고성능의 카메라가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찍었는데
다 회색이 나와야 되는데 까만색이 나왔다는 거는 걔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물이 있거나 픽셀이 죽었거나 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소프트웨어 0하고 255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검사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 픽셀 값들 받기가 다 100이다. 모든 픽셀 200만 개 다 값 확인해 봐요. 근데 100 가다 하나 0 딱 들어있어요. 어머 얘 죽었네. 바로 찾는 겁니다. 완전 쉬운 거죠. 자, 스테인 블레미시. 얘는 멍이물이라고 했죠. 센서 위에 바로 이물이 딱 떨어져 있으면 센서로 빛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까만색이 나올 거예요. 근데 렌즈 위에 이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서 약간 어두워지겠지만 까만색으로는 안 나와요. 자, 이제 그래서 이건 소프트웨어로 검출이 어려운데 여기에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죠. 여기 좀 흐릿하게 약간 어둡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는 100이라고 했잖아요. 100 가다가 얘는 80, 79, 뭐 60, 뭐 이러다가 여기 100이 딱 됐어요. 아, 이 부분이 뭔가 까맣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데 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진을 찍게 되면 가운데는 밝고 주위는 어두워요.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검출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멍이물 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동일한 밝기의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이상한 조금 어두운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앙은 밝고 점점 어두워지면 점점 어두워지는 부분에 이런 게 있으면 둘이 묻혀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로 찾기가 어렵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검출력 때문에 장비 회사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노이드. 신호선에 이상이 있거나 센서 이상이 있으면 얘는 노이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호가 전달되는 이 전송로에 이상이 있거나 뭐 센서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노이드가 생기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빨간 줄 생기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노이드가 생기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검사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쉐이딩인데 모든 영역에 사진에서 같은 밝기,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레이를 찍었는데 어느 부분은 좀 빨갛거나 어느 부분은 좀 파랗거나 이러면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버려버리긴 아깝죠. 보정해서 쓰면 돼요. 여기가 좀 빨갛다, 파란색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그 영역에 파란색들을 좀 더 플러스 시키면 동일한 색감이 나올 거예요. 그게 캘리브레이션이고요. 자, 이건 옵티컬 센터인데 센서 정중앙에 렌즈가 있어야지만 이상적인 위치겠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조립하는 공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 부위는 밝고 주위는 어둡죠? 렌즈가 위에 있어서 그래요. 센서보다 렌즈가 훨씬 커야지만 다 동일한 밝기가 될 수 있는데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가장 밝은 부분을 찾아서 렌즈의 중앙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옵티컬 센터라고 해서 렌즈가 센서 위에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찾을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자, 여기는 거의 0에 가깝죠. 점점 가면 점점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까 0하고 25, 255 그 예를 든 거예요. 0에서 255로 쭉 점점 가깝게 올라가다가 여기에는 아직 뭐 255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어디에서부터 흰색으로 볼 거냐? 이 중앙은 흰색으로 본다고 치고 어디에서부터 흰색을 볼 거냐? 한 200부터 흰색을 보자라고 하면 200인 부분 199는 얘는 까만색으로 보고 200부터는 흰색으로 봐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얀색 영역의 정중앙을 구하면 렌즈 중심이 여기구나. 자, 센서 중심은 이 픽셀, 가로 픽셀 가운데, 세로 픽셀 가운데 만나는 부분. 그래서 이 노란색이 센서 중심이고 파란색이 렌즈 센터 중심이다. 그래서 이 렌즈는 센서에서 어느 정도 틀어졌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장비 소프트웨어에서 검사하고 있고요. 액티브 온라인 장비에서도 이 방식으로 렌즈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자, LSC, 그다음에 컬러 캘이라고 하는데 이 캘은 캘리브레이션이고요. LSC는 렌즈 쉐이딩 코렉션의 약자입니다. 어디 써 있을 텐데. 없네요. 이걸 뭐 OTP 공정이라고도 불러요. 예전 센서에 보면 센서 영역 일부 영역에 메모리 공간을 둔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원타임 프로그래머블의 약자예요. OTP. 근데 M까지 붙여서 원타임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그러니까 그 메모리는 한 번 데이터를 쓰면 다시는 못 써요.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타임인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 거래하실 때 OTP 들고 계시죠? 동일한 OTP이긴 한데 걔는 P가 패스워드고 여기서 얘기하는 P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메모리. 그래서 이 정보를 그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한 번 저장하면 끝이니까 그 메모리 읽어서 보정을 하는 건데 어떤 보정을 하느냐. 자, 중앙 밝고 주위는 어둡다고 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 있는 데는 밝은데 점점 어두워져요. 밤에 찍은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자, 주위 어두운 부분을 밝기를 좀 올려줍니다. 가운데는 너무 밝으니까 좀 내려줘요. 그러면 동일한 밝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자, 여기에서 아까 멍이물 검사하는데 멍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여기 색깔이 묻혀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미지를 이렇게 보정하고 난 다음에 보면 보여요. 그런 검사를 하기 전에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거고. 자, 보정을 하면 이 영역을 이제 세밀하게 가로 세로를 막 칸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개로 나눴다 칩시다. 1000개로 나눴을 때 여기 첫 번째 칸 이 영역에는 되게 어둡죠? 자, 밝기 이 중간 값을 올리려면 밝기를 얼마만큼 올려라. 자, 두 번째 픽셀에는 얘보다 좀 덜 올려도 되겠죠? 얼마만큼 올려라. 일일이 하나하나 그 영역별로 보정 값들을 계산을 해서 값들을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 캘리브레이션 공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얼마만큼 밝기, 그 다음에 컬러까지 포함해서 얘는 뭐 파란색을 좀 더 더해라, 아니면 빨간색을 좀 더 낮춰라, 이런 보정 값들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 흔히 컬러 캐리라고 부르고요, 또는 OTP라고 부릅니다. 삼성 쪽은 다 LSC 공정이라고 부르고. 이 장비도 펜텍에서 만들었나요? 네. 보면 거의 뭐 유스텍이라는 회사의 광원을 써서, 표준 광원을 써서, 그 광원은 전체가 밝기가 좀 고른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편차가 거의 없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런 상태가 나오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이 보정 값들을 바로 계산하기 쉽겠죠. 근데 광원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 찍어서 보정해봐야 그건 헛겁니다. 표준 광원은 항상 동일한 밝기여야 되고 동일한 색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광원이 비쌉니다. 이거는 뭐 수학적인 얘기인데, 이 밝기를 3차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얘에 반대되는 역함수를 구해서 둘을 합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고요. 네, 그런 형태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브 온라인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자, 여기가 센서, 이 빨간색이 센서입니다. 센서와 이 렌즈는 평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빛이 들어와서 이쪽에 맺히는 영상이나 이쪽에 맺히는 영상이 거리값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해상력을 얻을 수 있고 동일한 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얘처럼 보면 이 렌즈가 좀 삐딱하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도 이 기울어진 만큼 기울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센서는 안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빛이 모이게 되면 이쪽은 너무 가까워요. 아니면 너무 멀죠? 렌즈가 이쪽이 올라가 있으니까 멀어서 초점이 안 맞고, 이쪽은 너무 가까워서 안 맞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중앙 부위는 잘 먹고 왼쪽은 흐릿하고 오른쪽도 흐릿해요. 이게 센서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그러면 얘를 버려야 돼요. 조립해서 검사했는데 이런 상태가 돼 있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렌즈를 빼서 렌즈를 바꾼다든지. 그것도 다 시간이고 다 인건비 들어가고 돈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일정 수량은 항상 이런 형태가 나오니 그거를 검사를 해서 조립하는 공정에서 보정을 해서 고정을 하자라고 나온 게 이 액티브 온라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울어진 만큼 얼마나 기울었는지 찾아서 렌즈를 기울여서, 여기 지금 녹색이 본드예요. 본드를 이렇게 채워서 고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온라인이 된 상태로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렌즈를 빼서 버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작업자도 그만큼 필요가 없고. 근데 단점은 너무 느리다는 거. 액티브 온라인의 기본 개념 보시겠습니다.
이 뒤에 센서고요. 렌즈. 이게 위아래로 지금 쉬프트 시켰을 때 영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앞뒤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오른쪽에 표현해주는 거예요. 이게 좌우로 이렇게 틸트를 주게 되면 여기 보세요. 왼쪽이 포커스가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하죠. 요건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저렇게 안 생겼지만 그냥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요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즈를 올려놓고 영상을 보면서 렌즈를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도 초점 맞는 위치 찾고 XY 시프트 찾고 틸트 보정해서 맞는 위치에서 고정을 하는 거죠. 이러면 정확하게 조립이 된 카메라 모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초점 맞는 그래프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이 영상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색깔 다른 거는 이 위치를 보시면 돼요. 중앙이나 뭐 위에 2개, 아래 2개. 얘네를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렌즈를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자, 들어 올리면 이게 삐딱하면 높은 부분이 먼저 초점이 맞았다가 흐려지겠죠. 자, 그럼 그래프가 이 위에가 초점이 맞는 거예요. 높은 부분이 먼저 초점이 맞아요. 그다음 낮은 부분이 뒤따라서 초점이 맞아지겠죠. 그랬다가 다시 계속 올려도 동일하고, 올리면 먼저 맞았던 애들이 먼저 무너지게 될 거고 그 다음 애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맞은 애 이쪽에 얘가 더 높이 있구나, 얘가 낮게 있구나, 자, 이 간격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틀어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보정을 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 보면 초점이 맞겠죠. 저거를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액티브 온라인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여기는 좀 더 극대화시킨 거죠, 차를. 자, 이 파란색 보면 이게 버텀 라이트, 오른쪽 밑에입니다. 여기 위치가 먼저 맞아요. 포커스가 먼저 맞았죠. 그러면 오른쪽 밑에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 이미지로 봤을 때 오른쪽 밑에가 이렇게 들린 거죠, 랜드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먼저 초점이 맞고, 그 뒤에 빨간색, 이게 탑라이트, 오른쪽 위에, 얘가 그 다음에 뒤따라서 맞았고, 그 다음에 까만색이 센터 기준입니다.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 빨간색, 이 노란색도 좀 너무 높게 있고 얘는 좀 낮다 라는 걸 보고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 하나의 그래프, 이 맥스 값이 거의 동일한 위치로 모으게 되면 랜드가 평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건 엔코더 타입. 저 포커스 맞추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일반 VCM 타입, 얘네들은 하우징 통째로 잡고 움직이는 거고, 이 엔코더는 랜드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뒤에 VCM과 일체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놓고 이 측면에 접근해서 측면에서 잡고 이 부분만 위아래 좌우 틸트를 움직여서 보정을 하는 거죠. 요 방식은 뭐 이제 거의 안 쓰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그대로 이 하우징 통째로 센서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보면서 XY, G, 세타를 보정을 해서 액티브 온라인을 맞추는 거. 자, OIS는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하는 거고 XY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도 VCM 동일하게 전류를 흘려보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흔들었을 때 얘가 XY로 움직여서 흔들림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고 카메라 모듈을 떱니다. 이 장비도 펜텍이 만들었어요. 4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카메라를 떨어서 차트를 보고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고 정확하게 사진이 찍히는지 찍어보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 검사도 해야 되고, 이거는
다 광고, 자기네 모듈이 좋다, 아니 광고하는 이미지인데 이 G2 선전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아이고. 자, G2 OIS 기능으로 쓰면 흔들었을 때 사진 찍은데 깨끗하게 나왔죠. 자, 다른 이 OIS가 없으면 이렇게 완전히 흔들린 영상이 나오고, 얘는 타사 OS 모듈을 찍었을 때 그래도 좀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좀 흔들렸다, 이거 광고하는 겁니다. 자기네들께 좋다고. 실제로 흔들리는데 사진 찍은 거잖아요. 자, 로우 라이트, 아이고, 예, 좀 이상하네. 쟤는 5Hz라고 하면 1초에 5번 움직이는 거죠. 그 정도의 떨림에서 오룩스는 빛의 밝기입니다. 그 차트의 밝기, 되게 어두운 상태입니다. 아까 나왔죠, 로우 라이트라고. 어두운 상태에서 5Hz로 떨었을 때 줌은 그냥 1배속 그대로 두고 이랬을 때 이미지가 우리 거는 이렇게 잘 나온다, 네, 보여준 겁니다. 얘는 뭐 거의 안 보이고. 자, 얘는 10Hz, 좀 더 빨리 떨고, 얘는 밝게 하고, 다음에 줌. 이 광학 줌이 거의 뭐 디지털 줌이잖아요. 여기 카메라들은 디지털 줌, 광학 줌 아시나요? 아니, 아무튼 렌즈를 좀 줌 당겼을 때, 4배로 당겼을 때 이미지가 그만 당기면 조금만 흔들려도 이미지가 확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많은 움직임일 때 얼마만큼 보정이 되느냐 그 표현하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죠. G2는 선명하게 찍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렌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즘은 이렇게 6장을 겹쳐서 씁니다. 예전에는 뭐 이게 3피스 있고 4피스 있었는데 요즘은 고해상도로 가면서 렌즈 성능이 결국은 이 사진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렌즈를 좀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좀 더 렌즈를 좀 선명하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6장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카메라는 렌즈 6장짜리를 쓰고 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떨리면 이 맺히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흐릿한 이미지가 얻어지는 거고, 얘 떨릴 때 렌즈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맺히는 장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명한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원리입니다. 네, 이 자료에서 쇼 모드로만 해야 돼요. 이런 파워포인트 쇼 모드에서 얘네들 있습니다. 아이콘들. 얘들 누르면 이 동영상들 다 재생하실 수 있고요. 그 정도. 자, 요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폰보드, 뭐 PBA라고 합니다. 이 폰보드를 장비에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모듈만 영상 보드 통해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폰에서 보는 영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자, AP에서 영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장비 회사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들도 모르고 폰 제조사조차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퀄컴 같은 이런 AP 회사들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어떤 영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자, 이 삼성 휴대폰도 퀄컴 AP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 갤럭시 S 시리즈들은 다 퀄컴이에요. 자, 퀄컴 AP에서 영상 처리를 하는데, 자, 너 그 모듈 회사에서 검사는 어떤 형태로 하냐? 얘하고 틀리잖아.
똑같이 만들어 와. 똑같이 검사해 와.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퀄컴에서 AP를 사다가 그 장비에 넣어서 동일한 영상 처리를 하면 되는데 AP를 갖다가 심을 수가 없어요. 기술을 오픈을 안 해주니까. 자,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폰에 들어가는 보드를 그대로 띄어다가 장비에 넣고 그 보드를 통해서 나오는 영상을 받으면 폰에서 보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게 해서 이 PBA라는 걸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 자,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을 이 영상 키트입니다. 라운 피플 보드를 제가 넣었는데 나오면 여기서 영상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데 영상 1이 들어가지만 얘는 한 2-1 다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영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영상하고 폰에서 나오는 이 2-2 얘는 나름 2라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2-1이라는 거고, 자, 폰보드에서 나오는 영상은 2-2란 말이죠. 둘이 같지가 않아요.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동일하게 맞춰와라 라고 해서 PBA를 올린 거고, 자, 여기에서 통해서 이 PBA에서 영상 처리를 한 영상이 2-2라는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영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폰보드를 올리게 되면서 이 안에 이제 폰보드를 올리게 되면 오픈쇼트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카메라 모듈이 여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상 키트에서 OS 테스트, 뭐 정기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적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이 중간에 이제 정기적 검사를 할 수 있는 회로를 추가하게 됩니다. 자,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 영상 나가는 이 전송로가 되게 길어진 거죠. 여기 통해서 뭐 꼬아서 통해서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에서도 F12 타고 다시 메인보드 왔다가 여기서 이제 영상 키트로 가는데 전송로가 훨씬 길어지는 거죠. 그럼 노이드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소켓을 만들고 있는데 소켓에서 컨택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다. 그럼 저희가 덤탱이를 많이 쓰죠. 자, 그럼 저희가 검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도 없는데 장비 회사도 저 신호를 분석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건 때문에 저희도 이제 소켓 업체도 많이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이유에서 PBA가 올라가게 됐고, PBA를 쓰는 이유가 이거다.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 장비를 만드시는 분들이 알아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자 해서 PBA를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모르시죠? 라운드 폴더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에도 PBA 얹혀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보드가 여기 하나, 아유, 이 보드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너무 크니까 제가 없애버렸는데 이 영상이 배열 영상이 보드에 오늘 라운드 폴더 기존에 있는 그 헤더보드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PBA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 녹색이 헤더보드잖아요. 이 헤더보드를 여기에 끼우는 거죠. 위에. 그래서 소켓도 여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럼 저 헤더보드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서 여기서 만드실걸요? 배번 과장님 없나요? 여기서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에 하이션만 저거 할수 있어요. 그거는 이 AP를 직접 올릴 때. 그래서 퀄컴, 그러니까 이 PBA를 올리면 이 폰보드를 올리기 때문에 얘 배터리 쓰잖아요. 이 배터리 단자에다 납땜해가지고 전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양산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핸드폰이기 때문에 양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딱 넣으면 핸드폰 우리 껐다가 키면 한참 걸리죠. 제 전기 껐다가 키면 한참 동안 생산 못 하는 거예요. 돌리다가 얘는 잠깐 카메라 쓰고 끄는 애인데 쟤는 주구장창 써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마트니까 가겠죠. 어느 순간 해야 되는. 제가 고장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저걸 바꿔야 돼요. 근데 뭐가 고장인지도 몰라요. 뭔가 영상이 안 나와. 제대로 안 나와. 그럼 저 보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쉽게 그냥 전에 거 이렇게 빼고 꽂으면 되는 게 아니고 FPCB가 또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다 일일이 꼽아야 되고 다 뜯어야 되고 시간 버리고 사람 들어가고 생산성 안 나오고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왜? 삼성이 야 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검사해와 이러니까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비 메이커인 하이비전하고 이드미디어가 퀄컴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너그 AP를 우리 보드에 직접 올리게 AP 기술 좀 오픈을 해달라. 그리고 AP를 공급해달라. 라고 3사가 미팅을 했고 삼성에서도 야 좀 그렇게 좀 만들자. 이거 PBA 쓰니까 너무 양산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오케이.
자, 이번 모델은 하이비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P는 이드미디어 너그한테 줄 테니까 너가 만들고 서로 공급해줘라. 이렇게 하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하이비전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드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AP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AP는 이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고 다른 기기들을 다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너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거죠. 이거를 장비 회사에서 제대로 다 컨트롤하기엔 너무 벅찬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그럼 그 보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막 데이터 분석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불편해도 PBA 쓰자. 그래서 다 PBA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퀄컴일 경우에 이런 통 PBA를 써야 되고 그나마 삼성 LSI 거는 이 AP 삼성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공정용으로 보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메리테크라는 그 개발용 보드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들이 저 AP를 얹어서 보드를 만들어서 주면 그 보드를 꽂습니다. 걔는 비교적 빨라요. 부팅도 빠르고 양산용으로 어느 정도 좀 개발용이긴 하지만 양산용으로 어느 정도 그 API를 오픈을 해줘서 좀 쓰기는 쉬운데 근데 퀄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이 폰보드 뜯어가지고 그대로 올려야 돼요. 옛날에 그런 속설도 있었어요. 삼성이 왜 PBA를 달아서 검사를 하라고 하냐 하면 이 PBA 하나가 핸드폰 한 대입니다. 그죠? 카메라하고 LCD 빼고 핸드폰 한 대예요. 자, 애플에 뒤지고 있어요. 야, 공정용으로 저거 100개씩 써 이러면 100대씩 파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PCB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공짜로 줬든 돈을 주고 팔았든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 판매량으로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플보다 더 많이 팔았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속설도 있었어요. 실제로 MC넥스가 처음 이거 PBA에 적용할 때는 삼성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사다 썼어요. 몇십만 원 합니다. 폰보드 하나에. 사다 쓴 적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교육은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지금 딱 2분 남았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맞췄는데 여러분들 점심시간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